일부 플랫폼 택시들은 승객을 골라서 받는다거나 그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법보다 주목이 가까워서 되겠습니까?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각 부처 장관들이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진행을 맡은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오늘 이 시간은요, 그런 궁금증을 장관께 직접 묻고 직접 답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인데 요즘 우리 국민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부동산 문제일 겁니다. 주거 정책이 어떻게 될지, 과연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 많은 걱정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큰 비중이 부동산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과연 어떤 부처인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1월 1일 첫 번째 방송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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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방송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자, 1월 1일에서 그런지 오시자마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셨는데, 자, 우리 이제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모든 국민들께 카메라 보시고 새해 덕담 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도 참 힘드셨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도 그렇고 금리도 너무 오르고 해서 참 올해도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어려울 때 서로 따뜻한 온기로 잘 버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게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였던 것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 버틸 수 있는 용기와 예, 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을 14년을 하셨고요. 또 검사 생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생활을 8년을 하셨고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을 한 7, 8개월 하셨죠? 벌써 그렇게 지났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벌써 7, 8개월 정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습니까? 사실 다른 건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요. 예. 요새 장관일이 너무 힘들어서 힘드세요?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예. 힘든 만큼이나 보람이 크겠죠.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문제고요. 예. 또 이게 잘못되면 바로 우리 국민들 지나가는 국민들 표정이 바로 나타나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댓글을 막 험악하게 달기 때문에 예. 잘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장관님 또 하나 큰 이력을 갖고 계신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 전 수능 끝났죠. 제가 알기로 올해 수능에서 만점자가 3명이 나왔거든요. 원희룡 장관님이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하셨습니다. 전국 1등이라는 게 그때 한 분이셨어요? 아니면은 뭐 한 두세 분이셨어요? 어떻습니까? 하고 보니 저 혼자더라고요. 혼자. 예. 와. 지금 이게 학창 시절이에요. 예, 아니 근데 초등학교 이름이 원희룡이 아니라 원희봉인데요? 봉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봉이었어요. 아, 봉이셨어요? 호적에는 용이었는데 예. 이름이 너무 튄다고 잡아간다고. 원희룡이니까. 예. 아, 약간 보호막을 씌운 이름. 원희봉. 예. 아, 그러죠. 그럼 초등학교 때까지 저게 지금 그럼 초등학교 졸업 사진인가요? 아니면 앨범 사진. 졸업 앨범 사진? 예. 어렸을 때도 그냥 제가 담임이었으면 얘는 1등 하겠다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똘똘하게 생기셨고. 그 오른쪽 사진은 언제 때인가요? 오른쪽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예. 근데 뭐 고등학교
대학교 학창 시절의 모습이 아직 대학 가기 보이고. 직전이네요. 예, 대학 예, 가기 예, 직전. 예. 그러니까 수능 만점 맞고 얼굴에 이제 자신감이 이제 팽배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 고1. 고1 예, 저 가슴에 예. 일자 써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교련복인데 교련복. 1학년.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선서를 하는 거 보니까 입학식 예, 이거 대학교 입학식. 대학교 1학년 예. 1등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선서를 직접 하셨나 봐요. 예,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선서를 어기고 데모를 했죠. 제가 알기로 학창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노동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동 운동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창 시절 공부 빼놓고 다른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가 82년도거든요. 예. 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았고 많았었죠. 또 우리 사회적인 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젊은 예. 열기와 정의감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또 많은 학생들이 그랬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뭐 남들 이상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예. 이제 저 동구 사회주의권 무너지고 예. 또 북한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운동권 이념은 좀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고 예. 사람들을 좀 너무 싸움을 붙이는 쪽으로 몰고 가는 좀 이런 게 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좀 성숙하고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예. 좀 철이 들게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할 텐데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키워드일까요? 법과 원칙. 네. 법과 원칙. 제가 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세 분이 그냥 딱 떠올라요, 사실은. 대통령이 떠오르시고요. 그다음 원희룡 장관님이 떠오르고 저도 그러는가요? 예.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 예. 자, 법과 원칙이 왜 나왔을까?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참 많이 쓰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소신은 뭐 지금도 전혀 변함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우선 법과 원칙하면 자꾸 무슨 법조인 떠올리고 예. 재판정 떠올리고 굉장히 위축되잖아요. 예. 저는 그런 법을 좋아하는 사람 또 송사 좋아하는 집안치고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법을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된다. 대신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힐 때에는 예. 이거는 엄정하게 잡아야 이거는 된다. 집행이 돼야 된다. 예. 왜냐? 법과 원칙은 강자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강자를 대상으로 예. 행해지는 게 법과 원칙이고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것은 떼법이고 주먹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헌법보다 떼법이 더 득세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법과 원칙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다는 건 예. 그동안 떼법과 주먹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득세를 하고 있는가.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 이거고요. 두 번째는 법과 원칙하면 자꾸 법전, 고시 뭔가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딱딱하고 논리적이고. 예. 그게 아니라 법과 원칙의 진정한 정신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다음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가슴을 부여안고 함께 우는 그 마음으로 나서는 게 법과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뜻함을 넘어서 뜨거움까지 갖고 있는 법과 원칙. 좀 이런 면에서는 예.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따뜻한 가슴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맞습니다. 좀 끌어달라. 예. 이런 면에서는 법과 원칙은 윤석열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윤석열다운 게 아닌가 해서 우리 새해에도 법과 원칙은 잘 세워야 된다. 대신 이걸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차가운 것이 아니라 예. 뜨거운 것이다. 그렇군요. 자, 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 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어느 효과가 있었고 향후에 안전운임제를 노동계에서 무조건 확대를 해달라 했는데 확대를 했을 때 또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도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안전운임제가 3년 전에 생겨서 시범 사업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생긴 거는 너무 과적하고 졸음운전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예, 또 이게 그 왜 또 과적을 하냐 봤더니 운임이 너무 싸니까. 그렇죠. 취지는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예. 근데 해본 결과 해본 결과 사고는 안 줄어들었고요. 사고는 안 줄어들었고 임금만 올랐어요. 임금만. 근데 임금 올랐는데 그러면 화주들, 그러니까 물건 맡기는 사람, 우리 국민들도 화주일 수 있어요. 택배 시키면 내가 화주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배달하는 사람이 기사고, 그다음 물건 보내는 사람은 이제 그쪽을 쓰는 건데 화주들은 운임을 많이 냈다 그러는데 차주들은 운임을 적게 받아요. 중간에 빨대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차도 하나도 없고 기사도 월급도 하나 안 주면서 예. 번호판 장사, 번호판 장사, 이걸 지입제라 그래요. 지입제요. 그리고 이걸 다단계로 해요. 심지어는 민주노총 간부들도 이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 노동을 직접 하지 않으면서 빨대하는 요 부분을 드러내고 이게 차주들한테 몫이 가도록 하자. 직접 운전하시는 예, 예. 분들에게. 그러니까 요거를 왜 그동안 안 건드렸냐. 이게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화물 차주들도 한 45만 명이 되는데 예. 화물연대는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아, 비율이 뭐 한 나머지 5%? 41만 명은 예. 화물연대 혜택도 못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화물연대로 머리띠 매는 사람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요. 거기에다가 이걸 계산하는 계산 근거가 카드 전표도 안 내고요. 예. 자기네 설문조사로 이 비용을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수입도 투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밝혀서 검증된 비용을 보장을 해주자. 예. 그것도 지금 머리띠 맨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차주들한테.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예. 안전 해야죠. 근데 안전 운임제라고 붙여놓으면서 막상 운행 기록계는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몇 시간 쉬지 않고 운전했는지, 예. 과적 얼마만큼 무게를 짐을 실었는지 그 운행 기록계 그 단속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 단속은 화물연대도 미적미적이에요. 돈만 더 받고 그냥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나머지들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명분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좋다. 운임을 최저 운임을 보장해 주는 건 그럼 필요하죠. 그렇죠. 안전 진짜로 안전을 하자. 그리고 운임이 왜 이렇게 너무 박하냐. 중간에 이걸 뽑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예. 중간에 뽑아가는 빨대들은 좀 빠지라. 요 세 가지. 예. 빨대가 아니라 진짜 노동을 보호하고 예. 그 이 떼법을 쓰는 이 집단의 위세를 부리는 강자가 아니라 진짜 약자들을 보호하고 예. 그다음 말로만 안전이고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자. 그런 예. 면에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요. 협의체를 만들어. 예,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할 거거든요. 예. 저희는 가급적이면 1월 중으로라도 이걸 할 거고요. 근데 이 부분도 예. 이번에 워낙 국민들에게 진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 많이 좁혀졌고요. 많이 그래서 좁혀졌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게 예. 일방적으로 화물연대를 뭐 때려잡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화물 차주 정말 열심히 어렵게 일하는 사람 어려운 처지 저희가 뻔히 아는데 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하려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 떼법으로 내지는 그냥 툭 하면 그냥 화물 그 이 물류를 세워가지고 전 산업 마비시키겠다. 예. 그거 내 생활비 한 100만 원 올리려고 전 우리 국가경제 맞습니다. 100조씩 그 손해보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가 있으면 맞습니다. 화물연대가 아니라 무슨 뭐 폭탄연대라도 여기 다 와서 그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예. 화물연대도 예. 이 협의체에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죠. 예. 그렇게 이제 원칙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국정 지지율도 조금씩 높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뭐 워낙 바닥치다가 조금 오른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그 와중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좀 올랐다는 거는 저는 그냥 이거는 뭐 어떤 통계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원희룡 장관님의 공도 저는 분명히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맞아요. 아니 이럴 땐 박수 아니, 한번 저는- 쳐주세요. 더 예. 열심히 좀 일하시라고. 예, 이럴 때는 예, 제 뒤에 계신 방청객분들은 그 국악을 하셨나 봐요. 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추임새를 맞아. 어쩜 저렇게 맞아.
똑 부러지시네. 계속 추임새를 넣으시는데 국악들 하셨어요. 어쩜 그렇게 추임새를 국악하신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저 따님들을 다 키우시나 봐요. 왜냐하면 네. 저도 딸이 둘인데요. 예. 제가 반응이 시원치 않잖아요. 예. 그러면 또 저는 무뚝뚝한 그 아빠에 속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있어 이건데 예. 리액션이 그게 뭐야? 리액션이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쌍방향이에요. 맞습니다. 리액션도 하고 예. 또 사랑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딸들한테 혼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들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예. 지금은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가신 건가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a place where humanity comes first. We've so often built for places that are built for infrastructure. history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for 50 years. We'll make new era for the 100 years now after.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중동 건설붐이다 이런 얘기를 선배님들한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제2의 중동 붐이 수도 있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고서 예, 뭘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딱 이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지금 고유가잖아요. 고유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 비용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름값, 전기값 비싸고 지금 다 나가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예, 사우디로 다 가는 거예요. 사우디의 기름값이 예. 저 사우디 왕세자 통장에 왕실이니까 전부 예, 꽂히는 게 하루에 1조 원씩 꽂혀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돈 좀 일부를 찾아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찾아오느냐? 예. 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뭘 원할까 봤더니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건설의 역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400만 명의 한국인이 예, 사우디의 기술자 노동자로 갔다 왔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의 우리의 이 국부의 기반이기도 한데 지금은 건설 시공만 갖고는 안 돼요. 패키지. 꾸러미 묶음으로 모든 산업이 함께 가야 되고 예, 또 옛날에는 기업만 가서 하다 보면 우리 기업끼리 서로 덤핑, 맞습니다. 저가 경쟁을 해가지고 예, 앞으로는 이익 보고 뒤로는 손해 보고 그렇죠. 장부상으로는 분명 이익인데 실제로는 밑져 있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조선 사업 같은 게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 기업도 들어가지만 정부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 왕세자랑 딱 만나고 예. 막 관저에도 초청하고 막 강아지도 구경시켜주면서 왕세자가 얘기하면 없던 사막에 없던 것들도 막 생겨나요. 그게 지금 네옴시티라는 게 강화도에서 강릉까지 강릉까지요. 여기를 고속철 깔고 여기다가 롯데 타워 같은 500m짜리 빌딩을 양옆으로 그렇죠. 170km를 깔겠다. 또 우리나라 27km 를. 기업들이 170km 지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이미 시작했어요. You need me, I need you. 사우디도 한국을 필요하고 예. 한국도 사우디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우디는 사우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여기가 관문이에요. 사우디를 통해서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 예. 중동 다 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사우디,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런 데를 딱 그 사우디 찍고 중동, 예. 폴란드 찍고 동유럽. 나토, 예. 인도네시아 찍고 동남아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가 어려울 때는 예. 이런 세계를 예. 우리의 앞마당, 우리 장터로 좀 써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연말에는 더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현장을 가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전세 사기. 이 앞에 동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일대가 경매 지금 진행 중이고요. 크리스마스나 돌아오는 신년 구정 때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진짜. 집 피해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겨진 상황에서 기본적인 일상 생활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는 법률, 금융,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 전 재산이고요. 대부분 다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세상을 쉽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경험이 워낙 좀 사기꾼들이 부족하고. 너무 교묘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우리는 당한 이후에는 저걸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좀 이 범인들을 좀 잡는 걸 해야 되고요. 다음 당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을 좀 쉽게 많이 들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국가에서 더 해야 되겠고, 다음 무엇보다도 이 홍보도 많이 하고요. 이 집이 이 매물이 이게 안전한 데인가 이런 거를 그냥 이 폰에서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국세청 정보, 금융기관 정보, 그다음 이게 옛날에 이게 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이런 거를 앱으로 어플로 만들어서 우리 1월 달부터 우리 저 국민들한테 이걸 출시하려 그래요. 그동안 사실 이게 진작부터 마련됐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게 손 놓고 있다가 우리 지금 정부가 새롭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예방 앱 그리고 보증을 늘리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이미 피해자들이 이게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일지 이미 많이 생겨져 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그러니까요. 이 나쁜 전세 사기범들, 빌라 왕이니 이런 것들 저희들 저 빠른 시간에 뿌리 뽑아서 그 사람들 재산 다 추적해서 다 뱉어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다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 조치에 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분들 가운데 원장관님께 나 꼭 한번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다 하는 질문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첫 질문은 잘 손을 못 드는데 정말 궁금한 게 계셨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전세 월세 이렇게 사기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있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어요. 아시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많이 가격이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도 내려간 거지만 거래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고 싶어서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고 이거 각종 그 부동산 규제가 좀 있는데 좀 풀어주실 생각이 있는지 또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참 이 집값은 오르면 또 이거 너무 올랐잖아. 이런 국민이 절반 이상이고요. 그렇죠. 또 내려가면 내 작년에 무리해서 샀는데 내려가면 어떡해? 막차 탄 분들은 또 이건 완전 인생에 이 땅이 꺼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격 자체는 그건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신 이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 공급 이런 거에서 오르내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고 또 여기에다가 세금 때리고 대출 규제하고 이런 것들도 벌로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을 죄와 벌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거지만 거래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사 가야 되는 분들 또는 청약 모처럼 지금 저 통장 써갖고 청약 됐는데 대출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건 또 나중에는 10년씩 또 이거 기회를 놓쳐. 이렇게 해서 실거주 내지는 실제 이사라든지 아니면 내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앞뒤가 끊어지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건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단절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금융 문제라든지 아니면 요새 또 조정 지역이니 해가지고 구역마다 광명시는 못 판다 이런 거 쫙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느 정도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거래와 미분양의 가장 최악의 상황을 일단 정부가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꼭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방청객 한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실까요? 요 앞에. 네, 저는 장관님의 택시 정책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택시를 잡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택시를 잡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분명히 이전보다는 택시 잡기가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일부 플랫폼 택시들은 승객을 골라서 받는다거나 승차를 아예 거부한다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해 보니까 예. 택시 배차 성공률이라 그래요. 예. 앱으로 불렀을 때 오는 게 20%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서울의 경우에.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명만 잡고 이것도 주로 장거리 가는 손님들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단거리 가는 사람들은 아예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그 탄력 요금을 붙여줬거든요. 예. 호출료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택시들은 3일 중에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50년 된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풀어버렸어요. 예. 근데 문제는 골라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단거리를 가려면 내가 기피 손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그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목적지 미표시는 이게 되도록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청객분들이 정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거리에 직접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원희룡 장관님이 오늘 저희 첫 번째 초대 손님이신데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거리로 나가봤는데 시민들은 과연 원희룡 장관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만나보시죠. 저는 나중에라도 제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이게 언제 청약을 시작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공분양은 뭐 말 뜻을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은 아파트는 민간 분양이잖아요. 공공은 LH라든가 예. 아니면 LH가 민간하고 손잡아서 그걸 가격을 통제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 예. 현재 이 부분을 저희가 한 50만 호를 5년 동안 1년에 10만 호, 구마다 하나 정도씩을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주로 역세권, 그다음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일단 1차 분양은 작년 12월 말부터 예. 절차에 들어가서 예. 2월 달이면 입주 신청자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교통 불편한 데가 아니라 교통의 요지에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가격은 요즘 일반 시세의 60 내지 80%. 예. 왜 60 내지 80%냐? 저희가 이걸 옵션을 3가지를 줘요. 예. 처음부터 분양.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부 분양 받을 경우에는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80% 정도일 것 같고요. 그다음 임대로 살다가 예. 반반 분양. 반반 분양. 이렇게 하면은 제일 싸게 해주고. 제일 싸게 해주고. 예. 시세 차익도 해주고. 그다음 중간에 임대로 살다가 분양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결정해서 분양 안 받을 수도 있음. 이러면 한 그 중간 정도 가격 약간의 차등만 주되 평균적으로는 지금 시세의 한 70% 정도니까 예. 열심히 일하고 또 부부가 맞벌이하고 하면 예. 이게 뭐 20년씩 30년씩이 아니라 한 10년 내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주자. 대기 번호표가 나한테 돌아오겠구나. 이 희망이 있으면 영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패닉 바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얘기는 역시 아무리 해도 할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시민은 과연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질문 들어보시죠.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서울 외곽을 오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GTS에 관심이 진짜 많은데 자꾸 지연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처음 계획은 이미 10년 동안이나 지금 지지부진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대선 때 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GTX는 저보고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맨날 저를 닥달해가지고 제가 진짜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예. 그래서 왜냐 지금 우리가 일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우리 수도권의 경우에는 4분의 1을 출퇴근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 나의 해방일지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예? 거기 보면 이 낮에 퇴근했는데 집에 와 보니까 밤이야. 저녁이 없는 삶. 그리고 서울 안에 사는 사람은 노란 자고 경기도는 흰자고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껍질 바깥이냐 뭐 그런 대사들이 막 나와요 거기. 아이고, 너무 가슴이 아팠죠. 아프네요, 진짜로. 예. 그래서 예. 이건 현대판 이건 신분 계급제지. 예. 예,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신분이 되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서로 왕따하고 차별하는 그 힌트가 되는 이런 건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럼 당장 무슨 서울 남대문 안에 집을 지금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 집 앞에 고속교통이 지나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당기는 방법이다. 우선 A는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는 24년
3월달 개통. 얼마 안 내년, 남았네요. 올해 예. 23년에는 시범 운전을 해서 시범 운전. 시민들을 초청하고 언론 초청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보고 고객들의 주문 사항을 반영하는 그 사업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24년에 운행할 GTX 차량은 지난해 말 12월에 창원에서 1호차가 출고가 됐습니다. 그다음 B는 이게 인천에서부터 저 마석까지 가는 요거는 24년 역시 3월 이전에 착공. 그다음 C 저기 양주 덕정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음마 아파트 지나가지고 저 수원까지 가는 거 요거는 23년 올해 하반기에 착공. 그래서 GTX랑 환승해서 그렇죠. 결국 끝에서 끝까지가 화성에서 수서까지는 21분인가에 들어와요. 그럼 21분 들어와서 그럼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아타서 한 10분 정도 가면 되니까 출퇴근에 버려지던 맞습니다. 당신의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이 저한테 손을 딱 하면서 당신의 삶을 도와주겠습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서울에 못 살면서 직장은 서울이어서 힘들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이 얘기가 2,700만 예. 수도권 시민들에게 예.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야, 이럴 때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거야.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겠네요. 아니, 서울 사람들도 경기도 나갈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 나갈 일은 없지만 그분들은 직장이 서울이면 매일 오기 때문에 아마 정말 실감을 그리고 많이 할 것 지금 같습니다. 일산에서 내지는 파주에서 용인 가려면은 예. 너무 복잡해서 다 차 끌고 오거든요. 예, GTX역 중심으로 환승, 셔틀 이런 게 생기면요. 그렇죠. 차 끌고 나오는 게 더 바보가 되는 그런 시대를 GTX가 만들 겁니다. 우리 삶이 국토교통부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좋은 정책 많이 이렇게 실현해 주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토교통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정책 언박싱입니다. 건설 노조 현장 이 조합원 채용 강요나 네. 금품을 강요한다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출입을 원천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응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공사장에 가면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서로 건설 노조들이 예. 자기네끼리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불법 인력 회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합원 써라. 우리 기계 써라. 예. 안 쓰면 그냥 막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막아버려요. 예. 출입을 못하게. 그리고 그 옆에서 막 꽹가리 치고 저 확성기 틀어가지고 민원 나게 해가지고 괴롭히고 드론 띄워가지고 혹시 안전모 안 쓰고 뭐 장갑 제대로 안 끼고 뭐 법 어기나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감시를 하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러면 다들 손 들고 예. 그냥 괴롭히지 말아달라. 써주겠다 일부. 써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타워 크레인 하나 세워져 있는데 보통 600만 원씩 원리비가 지금 전국에 예. 이게 무슨 저 공시 가격처럼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 각 건설 노조들이 사람을 이제 쓰라고 하는데 이미 다른 노조가 와 있으면 예. 그걸 가지고 그 노조를 쫓아내라고 또 협박을 해가지고 더 힘센 노조를 받기 위해서 힘 약한 노조를 쫓아내고 쫓아내야 돼요. 예, 그 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온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면 좋아. 생산성은 60% 70%밖에 안 돼.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출근도 안 해. 이러면서도 이게 떼법으로 해서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우선 진짜 그날 인력사무소 내지는 저 일자리 앱 찾아가지고 오신 분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예. 조합이 안 끼면 일을 할 수가 쫓겨나요. 없겠네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약자, 진정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돈 주로 어디에다 넘기느냐? 주로 힘 약한 하청업체에다가 다 전가가 돼요. 예. 그러면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이 이제 안 그래도 막 여러 단계로 이제 그 도급 대금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얹어진 이게 되고 예.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얹어진 거는 누구한테 전가가 되냐? 결국 이 분양받는 소비자들에게 눈에 안 보이게 그렇네요. 그 부담이 다
탁 얹혀져서 오는 거예요. 그게 큰 공사장이나 작은 공사장이나 다 똑같다고 다 예외가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예외 그래서, 없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게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그리고 진정한 약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커녕 이미 있는 일자리를 뺏는 그렇죠.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대로 두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냐 이렇게 해서 우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고요. 200일 특별 단속을 경찰청과 함께 하고 있고 이제 그동안 돈을 받고 들어간 게 어디에다 쓰여졌는지 우리가 그걸 다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노조에서는 그건 원래비가 아니라 상여금이다. 근데 상여금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단속들을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신고했을 때 보복을 당하는데 이걸 보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신고 없이도 출동을 하고 그다음 평상시에도 만약에 그런 조직적인 폭력적인 거에 의해서 괴롭힘 당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과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와 또 이 지자체 그러니까 합동으로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미 현장에서는 이런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지역마다 전국에서 이때 안 하면 이거 영원히 뿌리 뽑지 못한다. 라고 해서 많이들 협조를 해주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바로 이런 게 상식과 공정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과 원칙이고요. 그래서 건설 노조의 불법적인 폭력과 어떤 이런 기생적인 횡포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거를 우리 상반기 내에 국민들이 이렇게 맑아졌어? 할 수 있게끔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자율주행모 그리고 UAM 해가지고 얼반 에어 모빌리티 해서 이제 도심 뭐 항공 교통 수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기업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갈 길이다 하면서 광고도 뭐 대대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정부의 역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올해에 이제 모델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완전 자율은 아니고 3단계. 3단계. 그러니까 저 그냥 고속도로 그냥 직선도로를 달리고 있거나 뭐 원활할 때는 핸들에서 손 띄어도 되고 뭔가 주변이 막 혼잡하고 하면은 운전 잡고 요즘 목표는 27년까지 이거보다 4단계 웬만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이걸로 가려고 하는데 물론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 언제까지 꼭 이거다 보다는 세계의 흐름에 우리는 절대 뒤처지지 말자. 그럼 여기에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면 우선 제도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걸 빨리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테스트 실험장을 그럼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자율주행 다 돌 수는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럼 지금 화성이나 이런 데다가 시험 운행장이 있어요.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차, 발레 여러분 지금 다 뭐 돈 주고 발레 서비스 하잖아요. 이제 탁 세워놓으면 지가 알아서 발레는 일단 자율 발레를 하는 거야. 차가 알아서.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그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통째로 자율이냐 아니냐라기보다는 이 자율이라는 기능이 부분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서가자 이거고 아까 말씀하신 UAM은 하늘을 다니는 택시예요. 그렇죠. 드론 택시 300km 시속으로 해가지고 날아와서 딱 내립니다. 뭐 어디다 내리냐? 빌딩 옥상에다 내려요. 요거는 수직 공항이라는 개념의 공항이에요. 지금은 활주로 수평공항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이 버티포트라 그래가지고 수직 공항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병원 옥상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인공 장기 실어 날르고 이럴 때는 지금은 앰뷸런스가 막 사이렌 키고 날아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드론 택시에다가 탁 세워서 3분 만에 병원에서 병원까지 탁탁 날아가든지 이것도 우리 획기적인 일상의 어떤 그래요. 우리는 교통인데 옛날에 교통은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려고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수요처를 만들어줘야 돼요. 초기 시장을 만들어줘야 투자를 했는데 돈이 회수될 수 있어야 그래야 시민들도 저렴한 요금을 내고 기업은 돈을 벌고 하면서 이게 세계에 우리가 앞선 1등 주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처를 만들기 위해서 구급 그러니까 응급 환자를 살린다든지 이렇게 인공 장기를 나른다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뭐
어떤 뭐 불 끌어간다 이렇게 할 때부터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 기업들이 한 6개 컨소시엄을 짜가지고 이 도심 항공, 이 드론 택시 경쟁을 막 붙고 있는데 처음에 출시될 때도 인천공항에서 하남까지 예. 한 1인당 한 10만 원 정도면 10만 원. 네, 1인당 10만 원 정도면 그냥 20분 정도의 시간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출국장 나오자마자 딱 타가지고 예, 목적지 하남이나 잠실 여기 옥상에 딱 내려가지고 그냥 계단 엘리베이터 타면 되는 예. 이런 거를 이제 구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건 하나 예를 든 건데 이런 게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한 시험 주행들은 이미 올해 영암, 그다음 경기도 화성, 그다음 경북 어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이 시험 그 센터에서 시험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 상용화, 일상화 요거 되는 게 앞으로 차근차근 올 텐데요. 저희 목표는 이걸 앞당기고 이왕이면 세계에서 선두주자가 돼보자. 그렇죠. 선두주자가 되면 전 세계가 또 수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장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2의 반도체 산업, 예. 제2의 자동차 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오늘 첫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리액션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사실 좀 약간 좀 긴장되고 불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저도 어느새 예, 아주 저도 어디에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진행자는 조금 부족했지만 방청객분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예. 진행자 이 리액션이 제가 부족해서 이래요. 그래서 올해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특히 그 지난해 영끌 뭐 고금리 참 어려운 분들 세상을 원망하고 나만 힘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서로가 더 응원해주고 서로가 리액션해주고 예. 또 우리 정부는 가장 어려운 국민들을 진짜 끌어안고 따뜻한 또 뜨거운 가슴으로 이 정책을 펴나가면서 또 국민들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또 힘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리액션이 이 추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뜨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넌파 아시죠? 에넌파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파이팅. 에넌파. 자, 방청객 여러분도 에넌파 한번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에넌파. 자, 지금까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셨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시원시원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자, 방송을 보시고요. 각 부처에 묻고 싶은 거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TV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